거울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그냥 보지 마세요. 정말로 보세요. 그 눈 뒤에 있는 사람을요. 그 미소 뒤에 있는 사람을. 그 지침, 그 설명, 그 다 괜찮아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을. 당신은 몇 개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나요? 올해만요. 지난 5년 동안만요. 헬스장 등록, 일기 쓰기, 새로운 언어 공부, 사업 계획, 악기 연습, 다이어트, 명상, 새벽 기상, 금주, 유튜브 채널, 독서 습관, 조깅, 저축 계획, 그림 그리기 몇 개나 남아 있나요? 솔직하게요. 첫 번째 흥분이 사라진 후에도 살아남은 것이 몇 개나 되나요? 당신은 의지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도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하기 싫은 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것이 있어요. 훨씬 더 오래된 것이.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달콤한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이 달콤함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의지의 증거예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강요가 아니에요. 이 공간이 당신에게 진짜 가치를 준다고 느낄 때만요. 우리는 여기서 진심만 이야기해요. 자, 시작해볼게요. 심리학에는 내면의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학술 용어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수십 년의 임상 관찰과 신경과학 그리고 애착 이론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개념이에요. 내면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아요. 조용히 와요. 천천히요. 마치 봄에 서서히 시들어가는 꽃처럼요. 그런데 꽃은 적어도 언제 시드는지 보여줘요. 적의 스멜을 감미른 채 사람은 그것도 안 보여줘요. 당신이 뭔가를 시작할 때를 기억해 보세요. 처음 헬스장에 간 날, 처음 악보를 펼친 날, 처음 노트북을 열고 사업 계획서를 쓰기 시작한 날. 그때의 감각을 기억하나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확신. 유튜브에서 성공 사례들을 찾아보고 도구를 사고 계획을 세우고 주변에 말하고 싶은 충동. 그 감각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멈춰요. 왜 그 감각이 사라지나요? 세상은 말해요. 동기부여가 없어서, 의지력이 약해서, 진짜 원하는 게 아니어서. 하지만 신경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 처음에 뜨거운 감각은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은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대에서 와요. 가능성에서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서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가 실제로 실행할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뇌가 보상을 이미 맛보고 있거든요. 내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성취를 상상으로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도파민 루프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뜨거움이 식어도 계속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식자마자 떠나요. 차이는 뭘까요? 가면이에요.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1960년대에 거짓 자아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는 가면이라는 단어가 더 직관적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유리정원이라고 부를게요. 어릴 때 우리 모두는 진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요. 날 것에 거칠고 두렵고 사랑스럽고 불완전한 자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 날 것의 자아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특히 한국처럼 성취와 체면과 집단의 시선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에서는요. 부모님은 말해요. 미유드. 그렇게 하면 안 돼. 남들 눈이 있어. 창피하게 왜 그러니? 공부를 해야 사람이 되지. 감정은 나중에. 생각해. 선생님은 말해요. 틀렸어. 왜 이것도 못해? 다들 하는데 너만 왜? 친구들은 말해요. 이상해. 오글거려. 쟤 왜 저래?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는 진짜 자아를 숨기기 시작해요. 유리 뒤에 두기 시작해요. 깨질까 봐요. 거부당할까 봐요. 사랑받지 못할까 봐요. 그리고 유리 정원을 만들기 시작해요. 보이지만 만질 수 없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가운 이 유리 정원이 바로 사회적 자아예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자아,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자아,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아. 그리고 이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 유리 정원은 유지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진짜 자아를 숨기는 것, 가면을 유지하는 것, 항상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 모든 게 인지적,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러면
실제 삶을 위한 에너지가 남지 않아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도파민 덕분에 에너지가 넘쳐요. 유리 정원을 유지하는 비용도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도파민이 식으면 가면을 유지하는 비용이 다시 느껴져요. 그리고 뇌는 계산을 시작해요.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것과 지금 당장 편안함을 얻는 것. 뇌는 항상 단기적 편안함을 선택해요. 에너지가 없을 때는요. 그래서 포기해요. 의지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에너지를 다른 곳에 다 쓰고 있어서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유리 정원을 오래 유지할수록 진짜 자아가 어디 있는지 잊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숨긴 거예요. 나중에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원래 진짜 자아가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요. 이것이 내면의 죽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가면이 너무 꽉 맞아서 피부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단계요.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두드러져요. 수능, SKY 대학, 대기업, 결혼, 아파트. 이 레일 위에 올라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아닌 레일 위의 존재가 돼요. 레일 밖의 자신은 상상하기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레일 밖에는 진짜 자아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자아는 오래 방치되면 낯설어요. 낯선 자신을 만나는 것은 두려워요. 그래서 계속 레일 위에 있으려 해요. 그리고 레일 위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해요. 헬스장, 악기, 사업, 글쓰기. 이것들은 진짜 자아를 찾으려는 무의식적 시도예요. 영원히 숨쉬려는 몸부림이에요. 하지만 유리정원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자아가 깨어나면 유리정원이 얼마나 가짜인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뇌는 프로젝트를 죽여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바로 자기 파괴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이유예요. 생존 메커니즘이에요. 오래되고 깊고 영리한 생존 메커니즘. 그 메커니즘을 욕하지 마세요. 그것은 한때 당신을 살렸어요. 어릴 때 진짜 자아를 숨기는 것은 거부당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은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은 효과가 있었어요.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사랑받았어요. 칭찬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문제는 그 전략이 어른이 된 지금도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안전한 세상에서 아직도 전쟁 중인 전략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조용히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멈추면 진단만 있고 치료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치료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요. 외부 공급이라는 감옥에 대해서요. 유리 정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어디서 얻나요? 진짜 자아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으니까요. 진짜 자아는 잠들어 있으니까요. 혹은 너무 오랫동안 무시당해서 에너지를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져와요. 타인의 인정에서요. 승인에서요. 시선에서요. 박수에서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외부 공급이라고 불러요. 나르시시즘 연구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것을 나르시시즘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훨씬 더 보편적인 인간의 상처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외부 공급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차이는 정도예요. 외부 공급에 적당히 의존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즐기지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들은 내부에서도 연료를 얻어요. 진짜 자아에서요. 호기심에서요. 성장 그 자체의 기쁨에서요. 하지만 유리 정원이 완전히 자아를 덮어버린 사람들은 내부 연료 탱크가 비어 있어요. 그들은 오직 외부에서만 연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노예 상태예요. 상상해봐요. 당신의 차에 내부 연료 탱크가 없어요. 대신 길을 걸을 때마다 주유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차를 보고 와, 멋지다 라고 할 때마다 연료가 조금 채워져요. 당신이 뭔가를 잘했을 때, 누군가 칭찬할 때, SNS에서 좋아요를 받을 때, 누군가 당신을 부러워할 때, 그때마다 연료가 생겨요. 그런데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으면 차가 멈춰요. 이것이 외부 공급 의존의 본질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 감각을 매우 잘 알아요. 전대만 왜냐하면 한국 사회 자체가 이 연료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행동의 주요 동력이에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SNS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배움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 일이 의미 있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결혼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결혼 아니요. 이것은 생존이에요. 집단 문화 속에서 집단의 인정은 실제로 생존에 필요했어요. 역사적으로요. 한국의 집단주의는 오랜 시간 동안 실제로 효과적인 생존 전략이었어요.
전쟁, 빈곤, 외세의 침략 속에서 함께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 생존 전략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작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은 많은 경우 이것 때문이에요. 처음에 뭔가를 시작할 때 주변에 말해요. 아니면 SNS에 올려요.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상상해요. 이걸 성공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요. 그 상상 자체가 연료예요. 그 상상이 도파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뭔가를 하는 과정은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안 봐요. 인정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연료 보충이 없어요. 그래서 멈춰요. 이것이 진짜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외부 연료로만 작동하는 엔진이 연료가 없어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패턴이 생겨요. 포기할 때마다 무의식은 새로운 방어 서사를 만들어요. 여론, 그게 내 길이 아니었나 봐. 지금은 때가 아니야. 더 준비가 되면 할 거야.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이 서사들은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말을 반복할수록 자신을 믿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다음번에 뭔가를 시작할 때 처음의 흥분이 더 빨리 사라져요. 왜냐하면 뇌가 이미 알거든요. 어차피 포기할 거잖아 라고요.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학습된 무력감의 강화라고 불러요.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서 유명해진 개념이에요. 개에게 반복적으로 피할 수 없는 충격을 주면 나중에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피하려는 시도를 멈춰요. 무기력이 학습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반복적으로 포기하면 포기가 기본값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포기는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포기하면 지금 당장 편해지고 외부 연료 없이 계속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예요.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고통 회피예요. 그리고 고통 회피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 프로그래밍이에요.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설계된 시스템이 잘못된 환경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내부 연료 탱크를 만들까요? 잠깐만요.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이해해야 해요. 외부 연료에 의존하는 것이 어떻게 점점 더 강화되는지를요. SNS를 생각해봐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한국의 경우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지금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주류가 됐죠. 이 플랫폼들은 외부 공급 의존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됐어요. 좋아요 버튼, 댓글, 공유 수. 이것들은 모두 외부 공급의 정량적 지표예요. 그리고 이것들에 노출될수록 내부 연료로 작동하는 능력이 더 약해져요. 왜냐하면 뇌는 더 쉬운 연료를 선택하거든요. 진짜 성장에서 오는 내부 충족감은 늦게 와요. 어렵게 와요. 하지만 좋아요 하나는 즉각적이에요. 뇌는 즉각적인 것을 원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좋아요가 필요해져요. 같은 양의 좋아요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아요. 내성이 생겼거든요. 마약과 완전히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짜로 뭔가를 만들고 키우고 성장하는 것에서 오는 조용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 서서히 죽어가요. 이것이 내면의 죽음의 두 번째 단계예요. 감각이 무뎌지는 단계예요. 서울의 20대, 그러나 30대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예전엔 좋아했던 게 이제 귀찮아요. 의욕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번아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이것은 내부 연료 탱크가 완전히 비어버린 상태예요. 외부 공급에만 의존하다가 외부 공급도 충분히 오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이 감각에 이름을 붙여드릴게요. 감정 마취예요. 지금 이 내용을 읽고 계신 여러분, 잠깐 멈춰주세요. 댓글에 이것을 써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시작했다가 가장 마음 아프게 포기한 것이 뭔가요? 그리고 그때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솔직하게요. 판단 없이요. 이 공간은 그런 공간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이 대화를 더 살아있게 만들어요. 자, 계속할게요. 감정, 마취. 이것은 문자 그대로예요. 뇌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감정 자체를 줄여요. 마치 볼륨을 낮추듯이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감정만 낮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쁨도 낮아져요. 설렘도요. 사랑도요. 감동도요. 이것은 뇌의 실수가 아니에요. 설계예요. 뇌의 감정 시스템은 선택적으로 끌 수 없어요. 고통만 끄고 기쁨만 켜는 스위치가 없어요. 전체 시스템의 민감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이 기쁨도 슬픔도 없다 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람 정의에
실제로 뇌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감정 교육을 생각해봐요.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은 제한돼요. 남자아이는 울면 안 돼요.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여요. 화를 내면 예의 없어요. 무기력함을 보이면 실패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연습을 해요. 그런데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감정이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내면 깊은 곳에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인 감정들은 썩어요. 그리고 그 썩은 감정들은 결국 무감각으로 변해요. 심리치료사들은 이것을 감정적 압축이라고 불러요. 너무 많은 억눌린 감정이 내면에 쌓이면 뇌가 전체 감정 시스템을 다운시켜요.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감정적 마취 상태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도, 어떤 관계도, 어떤 꿈도 살아남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꿈은 감각으로 살아있거든요. 설렘으로요, 두려움으로요, 기대로요. 이 모든 것이 마취되면 꿈은 그냥 아이디어가 돼요. 아이디어는 의지력으로 실행할 수 없어요. 감각이 있어야 실행돼요. 생각해봐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당신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달려가요. 저런더러 감각이 당신을 움직이거든요. 반면 감각 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만 할 때는 매우 쉽게 그냥 안 하게 돼요. 헬스장 가야지. 생각만 해요. 감각이 없어요. 안 가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생각만 해요. 설렘이 없어요. 안 해요. 관계를 더 잘 가꿔야 해. 생각만 해요. 따뜻함이 없어요. 안 해요. 이것은 의지력의 부재가 아니에요. 감각의 부재예요. 그리고 감각의 부재는 오래된 상처의 결과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각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느끼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부 연료 탱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믿어주세요. 가면을 만든 것은 당신이 아니에요. 세상이 먼저 그것을 요구했어요. 외부 공급에 의존하게 된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내부 연료를 채울 방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예요. 감각이 마취된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너무 많은 것을 견뎌서예요.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지력이 아니에요. 쉬는 것도 아니에요. 연결이에요. 진짜 연결이요. 이제 우리는 가장 깊은 층에 도달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진실이에요. 당신이 시작한 것들을 포기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당신의 진짜 자아와 연결돼 있지 않아서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 자신이 자신의 진짜 자아와 연결돼 있지 않아서예요. 유리 정원 뒤에, 가면 뒤에, 마취된 감각 뒤에, 외부 공급을 기다리는 텅 빈 탱크 뒤에, 거기에 당신이 있어요. 원래의 당신이요. 태어날 때의 당신이요. 처음으로 뭔가에 호기심을 느꼈을 때의 당신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때의 당신이요. 처음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말없이 멈췄을 때의 당신이요. 그 당신은 죽지 않았어요.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잠든 것은 깨울 수 있어요. 어떻게요? 먼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뭔가를 시작할 때 결과를 위해서 하지 말아요. 감각을 위해서 해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만 느껴봐요. 기타 한 음을 쳐요. 그 음이 공기 중에 퍼지는 것을 들어봐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소리 자체를 위해서요. 달리기를 해요. 기록을 재지 말고요. 발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해봐요. 글을 써요. 누가 읽을지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써봐요.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것을요. 이것을 과정 중심 경험이라고 해요. 신경과학적으로 이것은 내부 보상 시스템을 다시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결과에서 오는 외부 보상 대신 과정 자체에서 오는 내부 보상을 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취가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에는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하고 있으니까요. 외부 공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요. 가면을 벗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리 정원에 진짜 흙을 넣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감정이에요?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또는 그냥 그래요라고 해요. 감정을 오래 억누른 결과예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 인식 능력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emotional granularity라고 해요. 자신의 감정을 세밀하게 인식하고 이름 붙이는 능력이요. 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인간관계가 풍부하고 인간관계가
스트레스 회복력이 강해요. 그리고 이 능력은 연습으로 키울 수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 잠깐 멈추고 물어봐요. 지금 나는 뭘 느끼고 있지? 그리고 이름을 붙여봐요. 불안, 외로움, 미묘한 질투,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감각, 뭔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처음에는 어색해요. 하지만 이것이 마취를 푸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진짜 관계를 찾아요. 가면 없이 만날 수 있는 한 사람이요. 성공한 척 안 해도 되는 사람, 약해도 되는 사람,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관계가 하나라도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유리 정원은 진짜 연결 앞에서 녹아내리거든요. 한 사람에게라도 진짜 자아를 보여주면 그 자아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살아있는 것은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꿈을 품을 수 있어요.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을 용서하세요. 포기했던 것들에 대해서요. 시작만 하고 도망쳤던 것들에 대해서요. 자신을 믿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요. 그것들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들 때문이었어요. 생물학 때문이었어요. 심리학 때문이었어요. 역사 때문이었어요. 사회 때문이었어요. 당신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했어요. 그 도구들로요. 그 조건 속에서요. 이제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르게 시작할 수 있어요.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딱 하나만 물어봐요. 이것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아니라요. 결과가 얼마나 대단할지가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 이것을 하면 내 안에 뭔가가 깨어나는가? 그렇다면 해요. 처음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더라도요. 아무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더라도요. 그냥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외부 연료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던 불씨로 하는 거니까요. 불씨는 처음에 작아요. 하지만 꺼지지 않아요. 작은 불씨는 나중에 숲을 밝힐 수 있어요. 당신의 유리 정원은 오늘부터 조금씩 흙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 흙이요. 진짜 씨앗이요. 조금 지저분하고, 조금 불완전하고, 조금 두렵지만 살아있을 거예요. 당신의 내면은 죽지 않았어요. 잠들어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깨울 시간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쉬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곳을 건드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까지 있었다는 것은 당신 안에 뭔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히 해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뭔가 남겼다면 한 사람에게만 보내줘요. 이 내용이 필요한 것 같은 사람에게요. 말로는 전하기 어려운 것들을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해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깊은 것들을요. 진짜인 것들을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당신의 내면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